자, 안녕하세요. 5월 4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의 둘째 날이지만 내일은 5월 어린이날이죠. 아쉽지만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던 패턴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보상은 있어야 되니까 오전에는 조금 휴식하시다가 뭐 오후에 일과를 마무리하든 아니면 오전에 하고 오후에 쉬든 그래도 우리가 뭐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취준생의 날은 없는 겁니까? 참 안타깝네요. 아무쪼록 오늘 매식경 하고요. 내일은 쉬고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기사를 보면요.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 굉장히 그 이야기들이 많죠. 자, 공매도 재개 첫날 외국인 매도 공세에 바이오 줄 하락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공매도가 재개된 첫날 1조 원이 넘는 공매도 거래 대금이 쏟아지며 증시가 하락했대요. 외국인의 공매도 금액이 약 거의 1조네요. 로 87%를 차지했다. 코스닥은 바이오 종목 중심으로 공매도 물량을 쏟아지며 충격을 받았다. 자, 지금 제가 공매도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공매도 한번 쳐보세요. 지금 공매도 이슈가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일정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하지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 다시 어제부터 이제 재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기사는 일단 넘어갈게요. 제가 또 뒤에 관련된 기사를 갖고 왔어요. 자, 공매도가 이제 1조 폭탄이었는데 개인 비중은 여전히 이제 1%대라는 거죠. 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재개됐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된다? 공매도가 그동안은 안 됐었구나. 그리고 다시 재개가 됐구나. 요 팩트는 한 가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대금이 3일날 1조 930억 정도 기록을 나타냈다는 거죠. 자, 전체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의 4.25% 수준, 약 4% 수준이 공매도 거래 대금이다. 거의 이호까지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은행이나 뭐 약간 거시경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이 퍼센트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증권사를 준비하는 친구도 제가 봤을 땐 요 정도 공매도 거래 대금이나 이런 MS 비율 정도 이런 것들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이날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 아주 미미하다. 1.6%. 공매도 금지 직전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외국인이 공매도가 거의 지금 대부분 포트폴리오상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도 나머지는 솔직히 볼 필요 없고요. 공매도가 재개됐다. 그 중에 약 8,700억 넘게 외인들이 공매도로 쏟아붓네. 개인은 별로 비중이 별로 없구나. 그냥 요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앞으로 공매도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 이 영향들로 증시가 어떻게 출렁거릴지 그러한 방향성들을 우리는 체크해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꾸준히 오르는 대출금리 가계비 시한폭탄 째깍째깍이래요. 대출금리가 딱 기사 내용 보니까 뭐예요?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소리 같네? 가계빚, 가계부채 이제 폭탄이나 이런 내용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런 내용 한 번씩 보시는 거예요. 자, 제로금리 시대 시중은행 가계대출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야, 매식경 아예 초보는 뭘부터 봐야 돼요? 지금 제로금리 시대구나. 여러분 말만 제로금리 시대가 아니라고요. 오늘 제로금리 시대라는 거를 내가 몸으로 느껴보려면 뭘 해봐야 돼요? 은행 연합회 들어가 보던가 아니면 각 은행에 모바일 들어가 보던가 아니면 은행 방문해봐서요. 적금 금리 얼마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리플렛을 받아보세요. 그럼 대부분 다 1년짜리가 1% 아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로금리가 여러분 말이 그냥 제로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없는 시대라고요. 일본의 제로금리 시대 들어봤죠. 우리나라도 지금 제로금리를 맞이한 게 거의 유례 없는 지금 이슈이기 때문에 금융권을 만약에 준비한다. 금융권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제로금리 시대에 대한 방향성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제로금리 시대 내 돈을 은행에 맡겨도 쥐뿔 하나 남는 게 없는 금리가 없는 시대인데 뭐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대출은 뭐야? 내가 돈을 빌릴 때 내는 거잖아. 근데 금리가 낮은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돈을 맡기면 이자는 진짜 쥐꼬리만큼 주는데 거의 안 주거나. 근데 내가 돈을 빌린 거는 금리가 상승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내가 체감을 해야 돼요. 체감은. 지난 2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얼마다? 약 1,000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1,000조. 가계대출 1,000조는 어마어마한 거죠. 저도 사실 가계대출 1,000조라고 하면 그냥 어마어마
라고 얘기하지만 그 정도가 어느 액수인지 우리가 감을 못 잡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천조가 이제 넘어가면은 굉장히 리스크한 것들이 이제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자,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면서 뭐 어떤 위험이 있다? 가계대출. 대출을 받은 사람. 근데 그 주체가 어디야? 가계, 기업 말고 가계대출 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자, 정부가 그래서 뭐란 거예요? 가계대출 이제 시한폭탄 터진다. 뭐 대출 막어. LTV 낮춰. DSR 좀 더 강화해. 시중은행 대출 해주지 마. 그래서 작년에 대출 안 해주다가 또 올해 해주다가 올해 또 어, 엊그저께 DSR 규제 나오다가 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성보다 가계대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대출 총액 관리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지만 누가? 정부가 오히려 빚의 리볼빙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효과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초부터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우린 또 뭐라 그래야 된다? 가계대출 금리가 내가 돈을 빌린 그 금리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제기, 적금 금리는 안 올려주고 이놈들이 돈 빌려간 것만 올라가고 있네. 우리 엄마 아빠 등골 휘어져요, 여러분. 반면 예적금 금리는 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유를 받기 위해선 어디로 가야 된다? 제2금융권에서 저축을 하는 게 여러분들 좋다. 한도는 얼마까지? 예금자 보호되는 5천만 원까지. 이런 것도 알면 쏠쏠한 팁이죠.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기업 대출 금리도 지표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장기 대출 비중이 오르고 일부 은행의 고금리 대출 취급 등의 요인도 더해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은행 예대 금리차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지금 더 강화했기 때문에 은행은 뭐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욕먹고. 그쵸? 하지만 은행이 수익이 떨어지면 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안 떨어진다는 거지, 그만큼.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별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기준을 적용해 일정 비율을 넘기면 대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했지만 제가 문제점이 뭐라고 했어요?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 서민들은 지금 피가 쏠리고 있어요. 왜? 어떻게 해서라도 영끌해서 내 주택을 마련하고 싶은데 DSR을 이렇게 강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건 뭐 서민들은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해. 이거 빨리 풀어. 막 이런 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혼자 많이 놀고 있네요. 좀 이렇게 해야지 좀 여러분랑 같이 있는 듯한 생각이 드니까요. 자, 그래서 시중은행의 시중대출금리는 곧바로 오르는 중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요, 여러분 적금이나 수신금리는요 되게 늦게 오르는데 여신금리 되게 빨리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뭐 하나의 뭐 그런 거겠죠. 아무튼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더해 최근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대출금리도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 결국 뭐야? DSR 규제에 대출금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서 이자 부담이 커진다. 가계부채 폭탄된다. 돈 없으면 빌리지 마라. 이제 요런 뜻이에요. 벌써 모기가 있나 보네요. 자, 다음 기사는 뭘까요? 자, 여러분 지금 그리고 댓글을 지금 어제 이제 몇몇 친구들이 남겨주는데 예전처럼요 정리해보세요. 본인 한 거 그냥 보고 나가지 말고 여러분도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도 많으면 제가 카페에서도 모아줄 거예요. 한 이슈, 매식경을 갖고 여러분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테니까 다 이왕이면은 남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함께 해보세요. 함께. 자, 다음 내용입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고무줄 신용점수 왜 이런 일 발생할까? 자, 여러분 신용점수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뭐 때문에? 돈을 빌릴 때. 신용점수는 곧 뭐와 직결된다고요? 돈과 직결된다. 신용점수. 금융기관의 대출을 심사할 때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기 때문이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신용점수. 바뀌었잖아요, 지금. 신용 등급에서 신용 점수를 바뀌었다고요. 이거를 모른다. 찾아보고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고객들한테 해줘야 될 거는 단순하게 금융 상품만 설명을 잘 해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고객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을 고객한테 알려줬을 때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많은 고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자, 신용점수가 왜 중요해요? 좀 더 싼 이자로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것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신용 등급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신용 점수가 전환됐죠. 등급이었을 때 문제도 많았는데 이 점수가 되고서도 문제점이 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내용도 잘 보세요. 지금 뭐 은행 자소서로 쓰건 여러분들이 뭐 신보라든가 기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막 이런 공공기관도 다 있죠. 이 금융의 이슈들이 다 적재적소에 다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매식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신용점수에 따라 감당해야 될 이자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신용점수를 평가하는 곳에서 돈과 직결되는 내 신용점수를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산출했다면 어떨까요? 피가 거꾸로 쏠리죠. 왜? 내 돈과 내 이자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확인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형제가, 자매가 사회생활 하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내 가족의 신용점수부터 한번 체크해 보라고 하세요. 요즘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바로 고무줄 신용점수 평가가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평가가 신용등급제에서 점수로 전환이 됐는데 민원이 늘고 있다 줄고 있다 늘고 있다. 자, 보세요. 국내에서 개인 신용점수를 평가하는 기관은 나이스 평가 정보, 나이스하고 KCB예요. 이 두 가지인데 통상 이 두 곳에서 평가하는 신용 점수를 기반으로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를 활용한다. 자, 여러분이 금융권을 쓴다. 그러면 나이스하고 KCB도 여러분들이 지원 기업의 대상으로서 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기사를 토대로 해서 신용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면 자, 신용평가 회사에서 평가한 신용점수는 평생 꼬리표처럼 붙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사망 위험이 커 신용점수를 평가할 수 없는 70대 이상 고령자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한 지울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뭐다? 살아가면서 신용점수가 중요하다.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 기관에서 평가한 신용점수가 종종 이제 큰 갭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해당 기관들은 평가 항목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점수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 좀 뭐예요? 평가를 받는 사람,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야? 왜 두 개 기관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실제 A씨의 경우 나이스에서 좋아한 방면 750점인데 KCB는 630점이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 기관의 평가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기관으로 연결된 금융기관들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불편한 지금 진실 속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자, CC는 지난해 872점이었는데 올해 4월 떨어졌어. 문의가 한 결과 뭐예요? 신용카드 사용이 늘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이건 진짜. 이같이 신용점수에 불만이 있는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금융정보의 오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정해주지 않는데요. 해줘야죠. 이런 거 해줘야죠. 이런 거 금융당국에서 점검해야죠. 안 그런가요? 참 진짜. 민원은 계속되는데 신평선은 오류가 없대요. 오류가 없는데 이렇게 갭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현직에서 실무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공기업적 마인드만 갖고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관에 취직을 하고 하더라도 내가 이게 진짜 내 일에서 벗어나서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그게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어.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부모님이 750점이야.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600 몇 점인데 대출 못 받았어. 근데 그게 일생일대에 진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야.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땅을 치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공무원분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책임 전가식의 일들, 업무 처리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공무원을 해봤지만 뭐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그러한 업무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은 그 상위 기관에서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100점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그 기준으로 보는데.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입장인데 뭐 여기 보세요. 한번 쭉 보시고 이러한 제가 봤을 때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평사라든가 아니면 나이스 아니면 통계기관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문제점들 있잖아요. 개선 사항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간다면 이런 것들이 여기 기관에 연결되잖아요. 그럼 옳지 않은 정보를 갖고 우리 기관에, 예전에 우리 주거래 은행이 우리 은행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러한 것들로 떠날 수 있잖아요. 그 고객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고 그 고객들한테 많은 것들을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봐도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한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기사는 6070 노후 자금까지 코인 한탕 가세 있다. 아, 코인 관련된 얘기는 제가 지금 빠지지 않고 매일 하고 있는데 6070까지 한다는 거예요. 노년층까지 번진 코인 투자자. 와, 진짜 많네요. 여기 보세요. 50대 21만 명. 60에서 70대 노년층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액을 크게 늘리고 있다. 올해 들어 3개월 동안 국내 60대 이상 노년층이 4천억 가량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 세대의 전유물로 보였던 가상화폐 투자에 노년층까지 가세하면서 코인 광풍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휴, 온라인을 활용한 투자에 서툰 노년층이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가 투자가 아닌 투기일 뿐이라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투자가 아닌 투기면 대책을 더 내놔야죠. 그러니까 지금 고령층이신 분들이 오히려 혼자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런 거죠.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60대 뭐 돈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일반 서민들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것들을 알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시작돼서 아는 경우도 이제 대부분 많죠. 근데 이러한 노년층들이 위험한 건 다단계식의 코인 사업에 굉장히 많이 연루가 돼요. 다단계식의. 그러니까 코인도 그냥 코인의 가치로서 투자를 하는 상품들도 있지만 이 다단계로서 투자를 하는 상품도 굉장히 많은데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폰지 사기 비슷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엄마 아버지들 핸드폰 하고 있으시면 모기가 왜 이렇게 왔지? 그거 한번 보세요. 우리 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60대 이상 노년층이 4대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사겠다며 맡긴 돈이 얼마예요? 약 4천원. 와, 한 사람당 711만원. 전 연령 평균 예치금인 354만원의 2배래요. 와,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년층이라고 저희가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금융적인 지식이 엄청나게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어떠한 투자 마인드라든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떠한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이게 당연히 돈을 버는 건지 아는 사기로도 연루되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막아주던가 열어주던가 열려면 제도권에서 철저한 이러한 뭐 통제와 뭐 좀 어떤 제도들이 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투기라고 해서 금융당국에서 그냥 뭐야 내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금융 전문가들은 노년층은 온라인 거래와 서툴러 주문을 내다 실수할 수 있고 코인 시장 특성상 노후 자금은 몽땅 날릴 수도 있다. 이건 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기존 금융권에서도 뭐 이거는 제가 어제 읽은 거예요. PB들한테 고령층에서 이제 많이 물어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6070들은 노년층들은 뭐냐면 젊은 세대들은 지금 코인 투자를 하는 게 한 번에 뭔가 바뀌려고 뭔가 인생을 확 변화시켜 버리려고 하긴 하는데 종잣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백만 원 하거나 뭐 대부분 그런데 노년층 분들은 인생을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돈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도 계시니까 피해 금액도 굉장히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빗썸 지금 고객센터에서 상담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그 뒷모습. 음, 한번 쫙 읽어보시고요. 이건 뭐 나이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인이라는 것 자체에 정말 비전이 있고, 정말 가치가 있고, 이것들을 활용할 미래의 자산으로서 인식해서 투자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지만, 그게 아닌 분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다는 것을 말한 그 훨씬 이상 지금 올랐잖아요. 그 가치는 즉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 제 얘기에 동의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하지 않는 친구도 있을 건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떠한 금융기관이라도요. 금융기관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동학개미가 일어났을 때 주식시장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는데요. 그 주식시장 열풍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매스컴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요. 매치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 건지 작년 동학개미 운동이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전처럼 우리가 온라인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거나 SNS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이러한 현상은 제가 봤을 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뭐예요? 어떤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번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도지코인 얘기했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시장이 완전 출렁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정보든 정보도 있고 나름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는 어떠한 전문가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특정 인물이 어떠한 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이 완전하게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음. 투자에 대한 책임은요 절대 그들이 져주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는 관점은요 주식시장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지만 그때 증권사들이 영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했는지 잘 보면 돼요. 어. 물론 주식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겠죠. 하지만 그 자금들을 어떻게 끌어냈는지 증권사에서 작년에 유튜브를 토대로 해서 굉장히 많은 자산운용사 대표님들이나 많은 유튜브 툴들을 활용해서 어땠어요? 연금저축 계속적으로 그 마케팅을 많이 했죠. 자연스럽게. 왜 수익이 저수익이니까 빨리 높은 거 갈아타라. 그리고 종목별로 계속해서 뭔가 ETF라던가 이런 투자 종목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투자 시장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확 몰렸던 거거든요. 물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지만 각 금융기관이 원하는 것들이 있죠. 결국 금융기관은요 고객의 수수료로 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는 평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매스컴화나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인물이 얘기한 거 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많이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주식으로 따지면 추세 분석, 뭐 부동산으로 따지면 입지 분석, 뭐 그게 지금 무시되는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을 했다고 무조건 투기냐, 주식을 했다고 해서 투기가 아니야.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지금 다 경험해 보면서 느낀 거는 올바른 투자 마인드를 어렸을 때부터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게 저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대학 생활에서도 무엇보다 어떠한 교육보다 교양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경제금융, 살아있는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저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이러한 매스컴에 나온 이러한 기사 하나, 그 다음에 찌라시 하나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예 않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가 그것들을 판단하고 옳고 그르고 그렇게 판단하는 능력은 좀 길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말이 길었는데 어차피 내일 이제 쉬기 때문에 매식경을 이렇게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한테 자 내가 면접중대장이 하는 이 매식경이라는 컨텐츠가 무조건 내용이 이렇게 맞아요 그걸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기사를 재테크적으로 보면 제가 다르게 좀 또 풀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쉽고 그 다음에 좀 더 그나마 친숙하게 경제 공부를 하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그냥 취업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또 한번 지금 찍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금융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집을 사고 뭐 차를 살 때도 경제가 필요하죠. 집을 살 때도 필요하겠죠. 은퇴를 할 때 내 제2의 자금 필요하겠죠. 또 돈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모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나의 판단이에요. 나의 선택과 집중. 내가 돈을 다루는 가치, 철학 모든 것들이 달릴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배우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걸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좀 그렇게 꼭 금융권 취업을 아니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공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게 저는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소서나 면접 때 금융권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게 된다면 이게 나만의 어떤 철학이 될 수도 있고 나만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매식경을 단순하게 그냥 금융경제 상식 공부 이런 걸로만 접근하지 않고 마인드부터 저랑 그냥 쉽게 공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약에 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영상을 따로 제작하든 뭐 그렇게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5월 4일
모두 화이팅들 하시고요. 자, 5월 5일 어린이날 취준생의 날로 그냥 정해버립시다. 그래서 반나절은 쉬고 반나절은 공부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서 우리 화이팅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